21계명 변명이 많은 자들을 멀리하라. 먼저 멀리하라. 구합취용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자기 한 몸 지키기에만 애를 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직이나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직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있습니다. 요게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전부 다 제가 한문으로 써놔서 좀 어렵죠, 그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화우인. 화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잘못한 거다. 라고 해서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을 가화우인이라고 합니다. 진화타급. 불난 틈을 이용해가지고 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 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속을 채리는 그런 조직원의 행태도 있고, 무중생유,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걸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데 이 상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리더가 막 질타를 하면은 없는 이유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더 혼란으로 몰아넣는 경우. 양봉음위. 양은 겉으로라는 뜻이에요. 봉자는 받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 떠받드는 척 하면서 뒤로는 몰래 어긴다라는 얘기죠. 딴소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문책이 돌아올까봐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예. 리더의 말을 따라주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 돌아서서는 딴소리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납, 대기작, 호피. 납자는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에요. 대기는 큰 깃발을 얘기를 해줘. 그 큰 깃발을 내세워가지고 호랑이 가죽처럼 내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깃발하고 호랑이 가죽은 천양지차잖아요.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풀린다는 얘기예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 조그만 걸 가지고 큰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목혼주. 물고기 눈깔하고 진주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진상을 가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큰 물고기 눈깔은 얼핏 보면 진주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진주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섞어가지고. 그래서 진상을 감추는. 혼수모는 물을 막 흐려가지고 옛날에 미꾸라지 잡을 때 물을 막 흐려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막 일부러 엉망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야.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막 이 흐린 물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요런 경우. 그 다음 교토삼굴. 야근 토끼는 굴을 3개 만들어 둔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도망갈 구멍 딱 만들어 놓고, 요런 행태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리더겠죠. 근데 혹시나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냉정하게 조직원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잘 살펴서 위기를 수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변명이 많은 자를 먼저 멀리하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은 아시죠?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앨런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변명하는 사람과 결과를 얻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변명형 인간은 일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찾지만 결과형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하나 있고요. 아메이 공동창업주인 리치 디보스라는 사람은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I'm sorry. My mistake. 이거 얘기 못. 특히 우리나라는 보면은 정치가들은 이거 진짜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예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뇌 속에.
금방 잘못해놓고도 구질구질한 말로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죠? 결국은 그게 독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리더들이 너무 많습니다. 22계명 서두르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라. 구화양비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불을 끄려고 끓는 물을 퍼내다라고. 불이 막 붙어요. 이제 물이 막 끓고 있어. 전 물을 끓이지 말아야 되는데 물만 퍼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뭘 꺼내야 돼요? 물을 끓게 만드는 장작을 꺼내야죠. 그렇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부저 출신이라고 합니다. 솥 밑에 있는 장작을 꺼내라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불을 붙이고 뜨겁게 만드는 장작은 놔두고 물만 퍼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화양비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뭐가 있죠?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한 학기가 다 끝나고 가는데 큰일 났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극약처방. 예? 극약처방. 극약처방이요? 사자성어 좀 어렵나? 없잖아요. 동족방뇨 있잖아 거기. 아, 빤히 가르쳐주면 보고도 뭐 무슨 뜻이에요? 엄발의 오줌 누기. 저 동족방뇨가 다른 사람들은 저기 중국 사자성어인지 알고 있지만은 저거 중국 사자성어 아닙니다. 순오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책에 나오는 속담을 한자로 바꾼 거예요. 엄발의 오줌 누기를 바꾼 사자성어예요. 조선 후기 때 가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실학자들이 우리나라 속담들을 한문으로 바꿉니다. 네, 많이 바꿔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뜻이에요. 겨울날 발이 얼었어. 그래서 이 엄발을 풀려고 오줌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좀 풀리지. 근데 날이 추운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 점점 더 꽝꽝꽝 얼어붙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엄발의 오줌 누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과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백성들 사이에 혼란이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자 결국 관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성들은 법망을 뚫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관리들은 타오르는 불은 그대로 둔 채 끓는 물만 식히려는 방식으로 이게 구화양비죠. 그죠? 대처했으니 가혹한 수단이 아니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즉 공직자들의 일처리 방식이죠.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그죠? 해가지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할 때 구화양비라고 하고 우리 속담으로는 동족방뇨라는 엄발의 오줌두기라고 한다. 공부하실 때 그 집에다가 우리나라 속담 사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한문으로 바꾸는 속담들이 재미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리더의 처리 방식과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한 이야기죠. 피터 드러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과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사이에 놓인 효과와 효율성의 혼란에서 모든 문제는 비롯된다. 확실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일할 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고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을 억지로 그것도 온갖 시스템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요. 보여주기식 행정, 이게 이제 이거야. 그죠? 예. 소위 공직사회에서 나오거나 행정에서 나오는 것들, 보여주기식 행정이 이런 겁니다. 뭐 온 조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싹 나와가지고 뭘 일을 처리하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영원한 철옹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비자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국무상강 무상량이다. 영원히 강한 나라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 장성이 쌓이고 난 이후로 그 장성이 바깥에서 무너진 역사는 없습니다. 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라는 영원히 강할 수도 없고 영원히 약할 수도 없다. 법을 받드는 자가 법을 충실히 지키고 나라를 이끌면은 그 나라는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권력자가 약하면 나라도 약해진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한비자의 말입니다. 요 국무상강 무상약이라고 하는 요 대목은 우리나라 대한항공 그 광고에도 쓰였던 유명한 명언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이루어진다. 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손자나 아들들한테 작은 일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사내가 큰 일을 해야지 말이야. 그게 째째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맨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잘못된 가르침인가라는 거는 커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일을 하는 걸로부터 리더가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감정까지 다 파악할 줄 알고, 그것이 커져야지 큰 일을 도모합니다. 천길이나 되는 뚝도 땅강아지와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이나 되는 집도 굴뚝 틈새의 불씨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된다. 그래서 백규는 뚝을 살피면서 작은 구멍을 막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불씨를 막기 위해서 굴뚝 틈새를 막았던 것이다. 이는 모두 쉬운 일을 조심하여 재난을 피한 것이고, 작은 일을 삼가해서 큰 재앙을 멀리한 것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 비롯돼서 결국은 큰 일로 비화됩니다. 재계의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뚝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들 미국의 EDS 전 CEO인 리처드 알버탈이라는 사람의 말씀으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이 뒤로 밀려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경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세상 사람들이 멋지다고 감탄할 만한 근사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애쓴다. 퇴화의 치명적 이유는 단순한 자기 만족의 다름 아니다. 뭐 한비자가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영원한 강자 없고 영원한 약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에 안주하다 보면은 결국은 퇴행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기 투자 가치에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뭐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3모작을 살아야 됩니다. 거의 30년 단위로,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30살 때까지 1단계, 30살 넘으면서부터 60까지가 2단계, 60부터 죽을 때까지가 이제 3단계, 대체로 그렇게. 옛날에는 인생 2무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생 3무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로는 기화가거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기이한 물건은 차지에 두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보기에 상당히 신기한 물건이고 또 귀한 물건이고 또 뜻밖의 나중에 차지해 두면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기화가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경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불이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유명한 거상이 조나라 수도 한단에 가서 이인이라고 하는 진나라가 보낸 인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인질 교환입니다. 그래서 인질도 그냥 아무나 보내면 안 됩니다. 주로 임금의 자식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보내는 게 일반적인 인질 교환이었어요. 근데 조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진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조나라 공자는 귀한 신분을 보냈고, 진나라는 공자를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귀한 신분이 아니고, 권력자가 별로 이뻐하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 골라가지고 조나라로 보냈어요. 근데 여부리가 와서 족보를 따져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진나라의 안국군이라고 하는 실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첩에서 난 아들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인이라고 하는 진나라 안국군의 아들은 한 20여 명 되는 아들 가운데 한 중간쯤 되는데 이 어머니가 안국군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외면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집니다. 근데 여부리가 이인의 족보를 잘 따져보니까 이거 투자해두면 앞으로 큰 대박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까짓것 잘 지으면은 이익을 몇 배나 남길까요? 한 10배. 장사를 하면요, 뭐 한 100배. 사람은요, 그럼 따질 수가 없지. 아버지도 상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리가 이인에게 투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인에게 소위 체면 유지비를 제공을 해서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명사들과 사귀게 합니다. 밤마다 이제 파티를 열어가지고 자기 이름과 그 다음에 몸값을 올리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이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자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여기 여부리가 이 이인을 나중에 진나라 왕으로까지 올리는 이 로비 과정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왜 자초로 바꾸냐? 안국군이 가장 총애하는 부인이 화양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초나라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화양 부인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인을 이제 자초죠. 이제 자초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초를 어떤 형태로든지 이 화양 부인의 양아들로 이제 드릴 공작을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초에게 품위 유지비를 주고 또 여부리가 자기 첩이었던 조희라고 하는 여자까지 자초에게 줍니다. 그 조희가 자초에게 시집갈 무렵에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이 조희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그죠? 네. 진시황은 조나라 수도 한단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여불이라고 하는 이 대상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어머니하고 삽니다. 3살 무렵에 아버지는 진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9살 때 저희하고 더불어서 가족이 모두 진나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가족들이 이제 전부 다 상봉하게 되는데, 아무튼 요 몇 년 사이에 여부리는 진나라로 가가지고 로비를 벌입니다. 로비를 벌이는데 일단은 이 자초의 몸값을 올려놨잖아요.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한나라 수도에는 각국의 여러 명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명성이 이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려놓고, 그리고는 진나라로 들어가서 예물들을 잔뜩 챙겨가지고 진나라로 들어가서 화양 부인을 상대로 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부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화양 부인에게 직접 로비를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로비를 하냐 그러면 화양 부인의 언니를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 자, 진나라의 실세는 안국군이죠. 그리고 이 안국군이 가장 총애하는 여자가 화양 부인이란 말이죠. 부인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화양 부인의 가족이 모두 다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실세인 안국군이 가장 총애하는 부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언니고 동생이고 다 권세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 언니를 찾아가서 로비를 먼저 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세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화양 부인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색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5글자를 여부리가 얘기를 합니다. 미모가 시들면 사랑도 시드는 법이다. 안타깝게도 화양 부인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미모를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안국군 밑으로 젊고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처첩들이. 그런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국군의 사랑이 시들게 되면은 당신네 집안의 끝이다. 여자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양사회에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으로 인해서 여자가 귀해지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은 자식으로 인해서 귀해지는 게 여자 팔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화양 부인의 언니를 구워 삶아요. 그 언니가 보니까 야, 이제 큰일 나게 생겼거든. 자식도 없죠. 나이는 들어가지. 화양 부인이 다 여동생 화양 부인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화양 부인에 대한 안국군의 총애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네들도 끝장이단 말이에요. 더 절박해. 그래서 동생인 화양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야, 제발 양아들 하나 드려라. 지금 동생은 안국군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니까 괜찮지만은 저 밑으로 기라성 같은 젊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언제 안국군의 마음이 변할 줄 아냐.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 된다. 조나라에서 온 여부리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인질로 보낸 이인이 너를, 여동생 화양 부인을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오죽했으면 이름까지 자초로 바꿔가지고 했겠냐. 그러니까 양아들로 드려라. 그렇게 해서 지금 한참 안국군의 사랑이 식지 않고 있을 때 후계자로 이 자초를 삼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로비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양 부인이 자초를 양아들로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 9살 때, 이제 진시황 9살 때 귀국을 하고, 요 안국군이 임금이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이게 일이 되려니까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안 그래,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초가 이제 임금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진시황의 법적 아버지인 자초도 3년 만에 또 죽어요. 그렇게 해서 12살의 나이로 진시황이 진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나라의 모든 권력을 여부리가 쥐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기화각어라고 하는 저 4글자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 가치에 대한 안목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그러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여부리가 보잘것없는 요 이인이라고 하는
20명이 넘는 안국군의 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이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자로 만들고 왕으로까지 즉위시킬 때까지 이 과정을 잘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정보력이죠. 그죠? 진나라 왕실 내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타겟을, 공략해야 될 타겟을 정확하게 공략을 합니다. 요게 여부리의 남다른 점이죠. 사실 모든 권력은 안국군이 쥐고 있지만은 그 안국군을 움직이는 것은 화양부인이죠. 근데 그 화양부인을 움직이는 것은 그 가족이다는 얘기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안국군을 타겟으로 삼을 것 같지만은 여부리는 그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공략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타겟을 선정할 때 깊이 있게 잘 생각해서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절박하게 잘 얽혀 있는 쪽의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를 펼쳐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여부리가 잘 보여줍니다. 물론 여부리의 이런 로비 과정에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떳떳하지 못한 약간의 변칙이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수단과 방법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부리의 로비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투자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은 당연히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투자 과정에 대한 준비와 예측도 필요하고 정보 수집은 필수다. 가능하면은 여러 다방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종합하고 핵심적인 요소들만 골라내는 이런 능력들이 여기에 오늘날 정보사회를 사는 우리한테 필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점을 여부리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조지프 슌페터 이름 뭐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죠?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현재를 파괴하는 기업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창조는 파괴의 또 다른 이름이다. 리스크를 두려워하면 창조는 없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다. 반면 도전의 성공은 미래시장 지배라는 천문학적 가치의 과실을 보장받는다. 발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들이 쓰던 방식을 가지고 답습해가지고는 성과를 얻어내기 힘듭니다. 여부리의 로비의 남다른 측면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타겟을 잡았으면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투자할 필요가 없고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확신을 섰으면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관련하여 25계명 시기와 결단입니다. 타이밍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내렸으면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와 결단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자성어는 단이감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르고 앞으로 나아가라. 진시황이 기원전 210년에 49살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순시 도중에. 그랬더니 진시황을 수행했던 조고라고 하는 놈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혈 쿠데타를. 진시황이 유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큰아들, 껄끄러운 큰아들 부소가 아닌 만만한 작은아들 호해를 진시황의 후계자로 올리는 무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호해가 조고가 호해를 설득하고 나아가서 승상 이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진시황 봉기나 이사열전에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해가 나쁜 놈이긴 합니다만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역사상 간신배들이 말을 잘해요. 예. 독사와 같은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호해의 제 책에는 이제 호해가
조고가 호해하고 이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설득하는 한 대목입니다. 작은 것에 매여 큰 일을 잇는다면 뒷날 반드시 해가 돌아옵니다. 의심하고 머뭇거리면 뒷날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행하면 귀신도 피할 것이며 성공할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게 이제 호해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조고가. 그 밖에 이사를 공략할 때는요, 이사의 라이벌인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을 끌어들여가지고 끊임없이 두 사람을 비교시킵니다. 이러이러한 방면에서 당신하고 몽염하고 누가 더 낫소? 이사가 풀이 죽죠. 몽염이 나으니까. 이러이러한 방면에서는 또 누가 낫소? 몽염이 많이 낫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기를 죽인 다음에 당신이 그래도 이 자리를 유지하고 부귀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으면은 몽염이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불가능하지 않냐. 정치적으로 두 사람은 더더군다나 끌끄러운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이참에 몽염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거의 방법은 진시황이 남긴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유언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사까지 설득을 해서 쿠데타를 성공을 시킵니다. 큰아들 부소하고 몽염을 자살하게 만들고 돌아가서 작은아들 호해가 2세 황제가 됨으로써 진나라가 불과 통일 후 15년 만에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조고의 쿠데타는 성공을 했지만은 진나라는 이 조고의 쿠데타와 더불어서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조고의 이런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약과 같은 치명적인, 사람을 설득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반듯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나 아주 간사하고 나쁜 놈들이 얘기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데 간신배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상대편을 설득할 때는 그 안에 아주 절묘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상대편의 심리, 이런 부분들, 상대편의 약점, 그리고 상대편이 꺼려하는 사람들, 껄끄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끼워넣어가지고 자존심을 부추긴다든지 또는 기를 죽인다든지 이런 수단과 방법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고라는 자의 호해와 이사를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되면 속에 시커먼 놈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설득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많이 읽으시게 되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리더는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이죠. 리더의 결단은 고독할지 모르지만은 그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고독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죠? 다양한 의견을 전부 다 수합한 끝에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리더가 결단하는 게 고독한 결단이라고 해서 내내 그 과정까지도 고독하면은 그건 결단이 아니고 독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결단은 고독하지만은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결코 고독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겸청해야 됩니다. 두루두루 들어야 됩니다. 유니소스 에너지사 전 회장이었던 제임스 피그날 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결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결정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에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조직에서 이런 리더들 많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내가 결정 내린 게 잘못은 아냐라고 빡빡 우기는 리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대하며 드릴 만한 충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기와 결단. 당단부단 반숙이란이다. 잘라야 할 때 잘하지 못하면은 도리어 화를 당한다. 이거는 단순히 리더의 결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후환을 보면은 해방 이후에 친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폐단이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산하지 않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끝 장렬입니다. 그리고 과거사가 현재를 많이 잠식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미래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뭐라 그럽니까? 화합해야 되니, 서로 협치해야 되니, 이런 소리 하는 거 다 어떤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라야 될 걸 잘라야 되고, 결단해야 될 걸 결단해야 되는데, 그냥, 협치니, 화합이니, 이런 두리뭉실한 이야기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또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빠르게 결단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이제 아마 전례 없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 기득권층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요즘은 허니문 기간도 없잖아요. 취임하는 그날부터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기레기들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은 이 정권의 미래가 그리고 이 정권을 끌어나가는 최고 리더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운동권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386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이념, 그 다음에 정의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대 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 역할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정의롭고 옳은 일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또 결국은 훈련과 공부의 부족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략과 전술 면에서 뛰어난 리더 하나를 우리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늘 리더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법 없다. 그죠? 작은 일 못하면 큰 일도 못합니다. 그 디테일이 바로 리더십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디테일이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왔나? 어제 나왔나요? 그죠? 그 기자들 길들이는 거 보십시오. 카메라 4대 더 늘려가지고 기자들,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 비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왜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자가 권력자한테 또는 정부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는 당당하게 자기 얼굴과 그다음에 자기의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게 질문해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뒤에 숨어가지고 쿵시렁쿵시렁 거리는 놈들 이게 되겠어요. 그죠? 야, 재밌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여론이 한 시민이 올린 아이디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고 시민이 올린 아이디어를 SNS에서 봤대요. 그래서 이거 써먹을 만하다 해서 바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그죠?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은나라를 멸망을 시키고요. 자기 봉지인 제나라로 이제 부임을 해 갑니다. 하루는 여관방에서 이제 묵게 됐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이 큰일 나라는 사람이
느긋한 게 세월 줬어 라고 비꼬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강태경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밤중에 짐들을 챙겨가지고 자기 부임지로 얼른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장 한신 밑에 있던 책사 괴통도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다. 때가 왔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입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이 타임입니다. 타이밍이 이렇습니다. 그죠? 때가 왔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있고 또 그런 결단력을 갖추고 있는 리더인지 아닌지 이제 시험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모든 일에 화근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씨는 이런 얘기합니다. 승패의 확률이 5할일 때 싸움을 거는 자는 어리석다. 승률이 1, 2할일 때라면 당연히 싸움을 걸지 않을 테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9할의 승률이 7할의 승률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포인트다. 그 이유는 승률이 9할 될 때는 모든 것이 뒤처지기 때문이다. 즉,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경우는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래서 가장 긴장되어 있는 때가 손정희 씨는 7할의 승률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과감하게 도전도 해야 되고 또 승리할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충만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7할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할로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승률은 다룰 수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9할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이 사업가가 그렇지 않다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6계명, 27계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허세를 철저히 경계해라 라고 하는, 요 밑에 보시면 리더의 금기사항이 있죠. 그죠? 이게 3허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허세 부리지 말고, 허풍 떨지 말고, 허영 부리지 마라. 리더가 금기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리더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은 요 3허를 철저하게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잘 되면은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떠벌리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SNS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언론 매체가 다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리더가 뭔가를 행동하고 잘하게 되면은 자기가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랑해주고 칭찬합니다.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명장 가운데 이광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어요. 이 이광이라고 하는 명장을 사마천이 굉장히 칭송을 하는데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절로 큰 길이 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리불언이나 하자성해라라고 하는 8글자의 천고의 명언을 남기셨어요.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봄이면은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은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향기를 따라서 열매를 따러 오기 때문에 그 밑으로 절로 큰 길이 난다라고 하는 인간의 명성이나 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칭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세를 철저하게 경계해라. 공자님 제자 가운데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오른쪽에 저 조상아가 자로 제자인데 이 자로가 이게 허세를 잘 부리는 그런 제자였어요.
뭐 솔직하기도 하고 또 거칠기도 하죠. 그게 뭐냐 그러면 대개패돈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남겼는데, 숱하게 깃으로 꾸민 갓을 쓰고, 그러니까 모자에다가 관에다가 수탉, 그죠? 예. 아마 당시에는 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꽁 같은 걸로 이렇게 모자에다 꼽잖아요. 그죠? 못 부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멧돼지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죠. 그래서 늘 공자님이 너는 승질 좀 죽여라, 이런 경고를 했답니다. 결국은 자로는 그 억울하게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제명에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갈이라고 하는 요 조사라고 하는 조나라의 유명한 명장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병법에 관한 아는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담병이라고 합니다.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장평전투에 나가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패배를 하고 40만 명의 조나라 병사들을 생매장 당하는 그런, 조나라를 거의 멸망으로 몰고 간 그런 인물이 조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세 부린 결과죠. 진짜 용기는 내면에서 나오지 겉모양이나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칭기스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력의 첫 번째 열쇠는 자기 절제이다. 자만심을 삼키지 못하면 남을 지도할 수 없다. 자만심을 누르는 것은 들판의 사자를 이기는 것보다 어려우며, 분노를 이기는 것은 가장 힘센 씨름꾼을 이기기보다 어렵다. 라고 해서 리더의 감정 표출이나 리더의 허세, 허풍, 허영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 칭기즈칸이었습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것, 여기에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고 듣는 것에는 반드시 뭔가가 코드가 들어있거나 어떤 메시지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자기가 젊은 날에 입사해가지고 한참 일할 때 친구하고 관계도 끊고 일에만 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궁형을 당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분망천. 대하를 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이 안 보이죠. 대하 밑바닥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정저지와 우물 안에 깨구리, 그죠? 감정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물 안에 깨구리고, 중국에는 용관규천이라고 하는 또 재미난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그런 얘기예요. 빨대 구멍으로 하늘을 쳐다봐봐야 하늘 크기가 빨대 구멍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용관규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추지지. 송곳으로 땅 넓이를 헤아리려 한다. 송곳을 꽂아봐야 뭐 점밖에 하나 안 찍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좁은 식견과 좁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세상을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천은 대분망천이라고 하는 아주 멋들어진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너는 왜 그런 단어를 썼냐,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따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하려면은 그 상황에 있어서의 상황, 어떤 분위기였으며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분위기 파악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영광에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저녁 자리에 많이 불려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학 교수로서 영광에서는 여기 원불교 대학 교수인데 비신도 교수이기도 하고 교수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술자리에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누구 편을 꼭 들어야 되더라고요. 밥 먹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술자리를 끊었는데, 그리고 저의 솔직한 견해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싸워. 말씨름하고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정 부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을 때 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실수한 다음에 꼭, 아이고, 내가 그날 술 취해서, 추태를 부렸네. 이런 얘기 막 한다고. 또 우리나라 법도 보면은 술 취해가지고 무슨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은, 이거 술 때문에 그랬다고 또 봐준다고.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은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 사람의 본색이에요. 술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술 추행하거나 또는 술 주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색이 그런 겁니다. 술이 그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상대편한테 실수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내 본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겁나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상 만물들이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항상 리더급에 있는 분들은 언행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장자는 비어있는 마음, 허심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처세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맹신하지 마라. 본 것과 들은 것의 이면을 꿰뚫는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노르웨이 탐험가인 엘링 카게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다. 참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멋있는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만약 꿈이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으면은 늙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자, 제 29계명은요, 초연해라. 한나라 초기 때 유명한 정치가인 가의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천대 정치가입니다. 요 가의가 송충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장안에 잠깐 시차를 나왔다가 점쟁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점쟁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 점쟁이가 식견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남 점이나 쳐주고 관상이나 보면서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자기네들 이 벼슬살이가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는 높을수록 편안하고 이게 점쟁이 도가 보통 아니다. 그 다음에 세고익위라고 하는 네 글자가 따라 나옵니다. 권세가 높아질수록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8글자를 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점쟁이 이름이 사마계주입니다. 점쟁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 능력도 없으면서 벼슬자리에 앉아 나라의 녹봉을 탐하면서 어진이의 관직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벼슬에 대한 도둑질이다. 그죠?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자를 출세시키고 재물이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은 위선이다. 거의 현대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둑놈이다. 아주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불가불일 때,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것이 초연이다. 이건 뭐 제가 책에다 쓴 대목입니다. 요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가불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리더들이 저기에 저항을 합니다. 불가항력인데도 불구하고 대들어. 두 번째,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데도 도망쳐. 세 번째, 불가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리더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최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것은 현실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현실에 대응할 수 있고 현실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는 거, 이게 현실력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훈련입니다. 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훈련받지 않은 리더가 또는 훈련하지 않은 리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3년 동안 정말로 처절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5,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훈련되지 않은 리더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리더는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그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끊임없는 훈련, 지속적인 훈련, 때로는 실현, 그렇게 해서 단련을 거치는 3년의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리더, 이런 리더들이 큰 리더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는 말들을 한다. 큰 그릇은 손해를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손해를 받아들일 줄 알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와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이윌이라고 교육 주식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우리나라도 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메야 카즈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30계명까지만 합니다. 급할수록 순리에 따르라. 도행역시라는 게 있습니다. 순리에 따르지 않고 거꾸로 일을 시행할 때를 도행역시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연말 되면은 교수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어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죠. 교수신문에서 선정했던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오자서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초나라 평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을 억울하게 죽입니다. 간신배한테 빠져가지고. 그리고는 오자서는 오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오나라 왕을 도와가지고 오나라 군대를 끌고 자기 나라인 초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죽고 없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에다가 채찍질을 가합니다. 굴묘편시라고 하는 이 원한과 복수의 대명사입니다, 오자서가. 그랬더니 오자서의 친구인 신포서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랬더니 오자서가 일모도원이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이 멀어서 내가 도행 역시 할 수밖에 없다. 이를 거꾸로 순리에 따르지 않고 거꾸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내 처지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드라마로 생각하면 오자서의 이 복수가 통쾌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극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지나친 감은 없잖아 있죠, 그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신에다가 채찍질을 가하는. 근데 이 오자서의 스토리는 그 뒷이야기가 또 있어요. 결국은 이 오자서가 도와줬던 함녀에 의해 가지고는 그 1등 공신으로 이제 오나라의 국정을 좌우하는 아주 대단한 권력가가 됐는데, 함녀가 죽고 그 아들인 부차 때 와가지고 사이가 벌어집니다. 요 5월 춘추 또는 5월 쟁패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특히 기업하는 리더들이 2세 경영을 원하는 리더들이 꼭 이 5월 쟁패를 꼭 아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오자서가
부차의 아버지인 함녀하고는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함녀를 도와가지고 왕으로 즉위시켜요. 근데 함녀가 결국은 전투에 나가가지고 부상당하는 바람에 죽어요. 그리고 젊은 부차가 즉위를 합니다. 근데 오자서라는 사람이 굴미를 표시해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차가, 젊은 부차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꼬장꼬장하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하고 2세대에서 오는 세대 차를 오자서가 감안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차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부차가 내린 총루검이라고 하는 검으로 스스로 목을 그어서 자결합니다. 오자서가. 근데 오자서가 그냥 죽겠어요? 그냥 안 죽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죽거든 내 두 눈알을 파내서 결목이라고 합니다. 고소성 성문에다가 걸어라. 현문이라고 합니다. 결목 현문이라고. 내가 오나라가 망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겠다. 라고 저주를 하고 죽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차가 오자서를 편안하게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말가죽에다가 시신을 넣어가지고 전당강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 전당강에 갖다가 버렸을 때가 중국 사람들은 뭐 5월 5일 단오라고도 하고 또는 뭐 우리 백중 때가 있죠. 6월달 되면 백중이 있잖아요. 그죠? 백중 때는 이 전당강 쪽으로 바닷물이 거꾸로 치고 올라와 가지고 뭐 완전히 방파제도 넘고 어마어마한 그걸 조라고 하는데 그런 큰 파도 같은 것을 일으켜요. 이게 오자서의 원혼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일으킨다 해서 그걸 전당조라고 합니다. 그거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백중 때가 되면. 그렇게 아주 그 흙탕물하고 팍 바닷물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장관이거든요. 몰려든 그 쓰나미도 아닌데 쓰나미 같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틀을 벗어난 그런 행동에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급할수록 순리에 따르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오자서의 극단적인 행동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쾌하게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감상하기에는 참 좋은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지나친 행동이면 틀림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순리에 따라라. 비정상적인 일처리의 결과는 그 정도의 반비례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비정상적인 일처리의 강도가 세면 쓸수록 그 결과는 나쁜 쪽으로 반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임기응변은 평소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임기응변은 잔머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임기응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 때 훈련과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임기응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기응변 할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리더가 훈련하고 공부하고 준비해도 뜻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임기응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때 리더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실력과 임기응변의 처리는 비례합니다. 월마트 창업 회사인 샘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뭐 미국에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월마트가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마트는 인구가 많은 곳에 대개다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인구가 적은 데다가도 마트를 넣어가지고 성공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점조직으로 조금만 중소도시에서 마트를 해가지고 차츰차츰 크게 벌려 그 당시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허를 찔러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다. 사회적 통념은 무시하라. 이거죠, 그죠? 성공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틈새를 찾아낼 기회가 생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길을 잘못 들었다며 말릴 것에 대비하라.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인구 5만 명이 그 얘기입니다. 5만 명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할인점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고 말리는 말이었다. 이 양반은 이 5만 명밖에 안 되는 데 들어가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허를 찔러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마트입니다.